퇴근길 인문학 수업 뉴노멀 파트 1. 달라진 세상 돌파구는 인문학에 있다.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주겠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했던 말이다. 잡스가 인문학에 얼마나 심취해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던 잡스는 왜 그토록 인문학에 매달린 것일까? 아마도 인문학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얼핏 생각하면 인문학은 우리 일상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학문이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인간의 내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외부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다. 잡스가 애플은 언제나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에 서 있다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성장은 멈추고 관계는 멀어지고 단절과 소외의 시간이 길어지고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영감은 어디서 얻어야 할까? 그 물음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뉴노멀 편에서는 이 시대에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 갖춰야 할 주제들로 선정했다. 일부에서는 초연결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변화상과 미래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2부에서는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의 기원과 생명의 진화를 조망하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됐다. 3부에서는 프랑스 혁명사를 되돌아보면서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되새기고 인권 감수성의 의미를 확인해본다. 파트 1 기술과 행복. 우리는 디지털 세상의 중심에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전과는 많이 바뀌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새롭지도 신기하지도 않은 일들이 많아졌다. 순식간에 펼쳐진 낯선 세상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가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나 영상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데이터가 이진수 기호인 비트 단위로 변경되고 비트에 실린 가벼운 정보는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에 연결되어 우리들은 뉴스와 광고 등 각종 정보는 물론 우정, 사랑, 신뢰 등의 감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아주 저렴하게 얻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초연결 시대 우리의 관계가 바뀌다. 온라인 세상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이다. 오프라인 시대의 인간관계는 면대면으로 형성되었고 연결 수단도 부족해서 대부분의 만남은 거주 지역이나 대학, 회사 등 본인의 준거집단 내로 한정되었다. 인터넷과 다양한 디바이스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풀어놓았다. 온라인이 일상으로 자리잡은 지금 우리의 사귐의 방식도 달라졌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바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이다. 글로벌 온라인 데이팅 앱인 틴더는 월 3만원 정도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이 넘는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마이클 로젠펠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이성의 부부 및 커플의 약 40%가 온라인 또는 데이팅 앱으로 만남을 시작했다고 밝힌다. 온라인 세상은 인간관계의 영역을 넘어 정치, 사회와 비즈니스 지형을 바꾸고 있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참여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제2의 간디로 불리는 인도의 사회운동가 아나 하자레가 2011년 진행한 캠페인은 온라인 참여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인도 국민을 향해 반부패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문자 메시지 혹은 부재중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겨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하자레의 휴대전화에는 무려 3,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번호가 남았다. 이 덕분에 하자레는 정부로부터 반부정부패법을 제정하겠다는 정치적 항복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생활은 대체로 편리해진다. 그러나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 요즘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키오스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계 조작이 서툰 중장년층이 패스트푸드점을 꺼리는 이유는 이런 점에 있다. 디지털 기술에 소외된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어려운 점을 겪는다. 마스크 사재기가 극심하던 상황에서 고령층은 온라인 쇼핑몰 앱의 사용이 어려워 약국과 슈퍼마켓 앞에서 줄을 서는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이 같은 양극화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디지털 격차는 결과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기술을 독점한 자가 그 기술로 인해 더욱 부유하거나 행복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다양한 첨단 기술이 스마트폰에 탑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위험한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 심장 박동수나 걸음수를 체크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경고 메시지를 전송, 착용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게 만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떠올려보자. 앞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가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온라인 쇼핑이나 간편 결제 등 실생활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기술 위주로 교육해 고령층 스스로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싶게끔 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불과 1년 뒤 난생 처음 보는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뤄야 하는 환경에 내던져질 수도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소유에서 접속으로 20세기까지만 해도 재화를 제대로 소비하고 누리려면 소유를 해야 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소유의 시대를 살았다. 그런데 요즘 기존의 경제관의 변화가 감지된다. 공유경제, 고독경제, 중고시장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생산과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사유재산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재화를 소유하고 소비하는 협력적 공유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이렇게 달라진 경제활동이 접속권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거라 예상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이끌고 있을까? 배타적 소비가 아닌 협력적 공유를 토대로 한 경제활동이 일상화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독일의 철학자로 공산주의 이론의 틀을 만든 카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 자본론 등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을 부르주아와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의 바탕을 둔 자본주의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경계는 소유에서 접속 기반으로 생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깨지고 있다. 미국의 정보통신 업체인 애플의 경우 자체 생산 설비가 없이 폭스콘 등 대규모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다. 물류업계도 3PL을 활용하고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공유하는 사무실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들도 많아졌다. 최근 어도비는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않고 구독료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로 변경하였다. 소유에서 접속으로 이러한 변화는 소수의 자본가만 누리던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개방했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초연결과 플랫폼이다. 초연결은 접속권이라는 보다 복잡한 재화를 거래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신뢰를 제공했다. 그럼 이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불러올 사회적 문제는 없을까? 네트워크 바깥의 사람들은 우리와 디지털 디바이드를 경험하고 있다. 접속의 시대에서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즉 접속의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이제는 공정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시장 질서의 수호자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으로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로 진화해야 한다. AI라는 동반자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이세돌이 패한 이후로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불안한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AI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사상가들은 AI의 위협적 요소를 걱정하고 과학자들은 AI가 제공할 혜택을 강조한다. 모든 기술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빼앗고 모든 곳에 대체될 것인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확장될수록 인간의 업무 영역은 더 넓어지게 된다. 인간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을 조종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AI의 알고리즘에 포함되지 않는 일도 인간이 처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AI가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력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모습으로 인간과 AI가 공존해야 할까? 요즘엔 프로 바둑 기사들이 AI 바둑 프로그램과 2점 정도를 놓고 첫 바둑을 둔다. 바둑 기사들은 AI와 대국을 두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다. AI를 활용하는 작곡가들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에게 반복 업무를 맡기고 더 복잡한 일은 인간이 맡는 등의 업무의 차원이 달라져가고 있다.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하사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공지능을 조수처럼 활용하고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이 아니라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파트 2 우리의 삶. 기회비용. 우리는 매일 거듭되는 선택의 상황에 직면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선택의 상황을 기회비용으로 설명한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말한다. 한 가지를 선택하느라 다른 것을 할 기회를 잃어서 발생한 비용의 개념이다. 하나를 선택하려고 여러 개를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해야 할 것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이 된다. 경제학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 쓸쓸비용 또는 홧김비용과 같은 신조어도 달라진 2030 세대의 소비 패턴을 나타낸다. 쓸쓸비용은 말 그대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쓰는 비용을 말하고, 홧김비용은 화나고 짜증났을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쓰는 비용을 말한다. 이 소비 패턴에는 현실에 대한 팍팍함을 보상받기 어려운 미래를 위한 투자로 억누르기보다는 현재의 소비로 보상받겠다는 2030 세대의 심리가 담겨 있다. 사회와 환경의 변화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개인이 처한 상황의 다양성도 더 커졌다. 이와 같은 변화를 이해한다면 저축보다 현재의 소비에 집중하는 2030 세대의 소비 패턴을 쉽게 나무랄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이란 차마 고도의 마방들과 몽골 유목민들은 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벌어 약간의 음식과 소금, 물이나 잠자리를 얻는다. 천신만고 끝에 누리는 한 조각의 빵과 온기가 있는 잠자리로 만족하는 얼굴이다. 어쩌면 우리의 불행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땀 흘려 일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음식과 옷을 마련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너무 많이 먹고 소유하고 꾸미는 것은 아닐까? 그러고도 모자라 더 나은 맛과 섬세한 감촉을 찾아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집집마다 신발이 넘쳐난다. 정장 구두, 캐주얼 구두에 색색까지의 운동화, 트레킹화, 등산화, 마라톤화, 샌들, 슬리퍼 등등 식구는 두세진데 신발은 수십 켤레다. 물론 우리가 맨발의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살 수야 없겠지만 과연 이 많은 신발이 꼭 필요한지 한 번쯤 반성해 볼 일이다. 기본적인 기능과 필요만 따지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남의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사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돈 버는데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삶의 본질에서 벗어난 잡다한 것들로 꾸미고 과시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달라진 시대,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너무 빨라 어지러울 정도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비혼을 고수하는 남녀도 많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복 추구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세상이다.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의 기능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전통적인 생산 기능은 현저하게 줄고 소비 기능이 크게 강화됐다. 이제는 예전처럼 누군가의 희생이나 순종을 전제로 하는 가족의 안정은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렵다. 급격한 변화에 맞춰 변화 경영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층을 달리하거나 다른 동에 사는 방법도 그중 하나다.